어린아이입니다. 아이고. 6일 오후였는데요.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 도시인 뉴포트 뉴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살짜리 1학년 남학생이 30대 여교사의 말대꾸를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참. 현재 교사는 총격으로 큰 증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교사 이외에 다친 교사나 다른 학생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6살 어린아이, 이 학생은 학교에 권총을 들고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우연히 쏜 혹은 실수로 쏜 오발 사고가 아니라 진짜로 겨냥해서 총을 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격이 더 크고요. 일단 해당 학생은 구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다른 현재 학교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6살짜리가 총을 쏘는데 네. 그런데도 총기 규제를 안 하는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네.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달궜던 정치 이슈 가운데 뭐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두 가지죠. 선거구제 개편 문제랑 그렇죠. 무인기에 관련한 합창과 국방부의 허위 보고 무능력한 모습,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배 소장은 저도 다른 의견이 이슈가 있을 리가 없고요. 무인기가 아주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선거구제,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도 관저를 가겠다, 협의하겠다, 이른바 윤심, 신받다 논쟁이 또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선거구제 관련돼서 각 당 의원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진일보한 제도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할 때 농촌 같은 경우는 더 광역화시키게 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양당이 손쉽게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여러 차례 놓쳤기 때문이라고. 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중간중간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목소리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목소리가 이렇게 섞여서 쭉 나왔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갖고 지금 화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면 영남 지역에서 얻는 의석수가 더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도권에서 잃는 의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반수 당 아니고 제1당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공천 받더라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영남에서 40%의 의석을 잃어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이. 그래서 영남 쪽의 의원들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하려면 현재 이제 299명인가요? 한 명이 결혼 상태죠. 그래서 이제 299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다 내놓겠다. 이런 선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다음에 정계특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대로 조혜진 의원의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역을 광범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할 때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할 때 정당 말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정말 다 내려놓고 판단하면 저는 한 2달 만에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월 초 전에 네. 헌법 개정이 가능할 텐데 저는 지금 시간상으로 이 기득권 뭉칠 대로 뭉쳐져 그러니까요.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 찰떡궁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정적 입장을 이번에는 밝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중대선거구제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때는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긍정적으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 제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가 좀 선진화되려면 네. 그 양당 정치로 적대적 대립 관계를 보이면은 협치가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유럽식의 다당제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당제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로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절히 섞은 제도가 적절하다. 네.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 만약 300명을 유지한다면 200명은 중대선거구제로 뽑고 한 100명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뽑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 4-5개 정도의 정당이 이렇게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정권을 쥐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협과 협상이 정치의 기본 룰이 될 것이다. 예.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걸음도 못 가요. 한 걸음도.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께서 꺼낸 이유가 예. 영남, 호남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정당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큰 해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추진해 볼 만하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님 저 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면요. 대통령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 다 배지 달고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 괜찮으세요? 라고 보고를 받으면 그래? 그러한 부작용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이 대리라고 하는 전제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를 좀 선점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에도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도시 지역이죠. 그렇죠. 주로. 수도권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대선거제로 개편하는 것은 거의 합의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지금 국회가 무능하다,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이걸 이슈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정치개혁 어젠다를 선점해서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 이런 판단도 있을 것으로 그런데 보입니다. 정치개혁 어젠다 선점이려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얘기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쑥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과 긴밀한 협의 논의가 없었죠. 있었느냐라고 예.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니까요. 발언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 제기냐 아니면은 그냥 의지를 갖고 한번 밀어붙여서 과연 선거구제 개편을 할 것이냐 아닌 것 그것은 좀 같아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도 보니까 기자 질문을 받고 그냥 원론적 답변한 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사전 분명히 질문서를 줬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있었다면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얘기를 하면 당도 따라오겠지. 뭐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도 다 뭐 동의할 거야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2시간여 동안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자료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의중이 깔려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언제가 되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과 정의를 강조하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가담하는 그런 정당의 형태에 대한 보관이나 속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면 다당제 형태가 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자면 종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포석이란 얘기죠. 예, 예. 그러나 아무튼 선거법 개정의 결정 권한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아주 과한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도가 그렇게 또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소선거구제랑 여론조사 하는 걸 비교해 보면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새로운 사람,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불리해지죠. 광역으로 묶어 보다 보니까 선거구가 커지면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한 선거구에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더 유명해지죠. 예를 들면 유리해지죠. 배종찬 소장 같은 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부터 이름이 높은. 왜 그러세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신인이나 또 청년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공천제의 좀 개혁 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이 정당에서 주요 정당에서 많이 공천되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와 결합해야 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하고 저는 적어도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함께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공론화해서 알릴 수 있는 좀 시간도 주고 그래야 국민 공감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그거 이래봐야 이렇게 뽑고 저래봐야 저렇게 뽑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못마땅해. 관심들 없어요 또. 예. 예.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내놓으셨다면 공천제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도 거기까지 내놓으셔서 가야죠 사실. 맞습니다. 네,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툭 던져놓은 것은 과연 누가 이거를 뒷받침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배우가 누구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배후가 김한길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많은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치개혁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선거법도 심지어는 권력구조에서 개헌까지 정말 해냈으면 하는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은데 최소한 지난번에 왜 극히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조금 도입했는데 여야 공의 위성정당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뭉겨버렸잖아요. 예. 요거라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속 논의가 나왔는데 지난 국회에서 지난 국회 아니라 2020년 위성정당으로 이 폐해를 맛보고 난 이후에 벌써 그런 반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그렇고 그러면 빨리 국회에서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약간 꼼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2024년에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예. 또 제3정당이 생기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중대선거구제와 병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오면 기존의 정당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나가서 법은 굉장히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하면서 위성정당 아닌 듯 위성정당인데 위성정당인 듯 위성정당 아닌 듯 만들면 된다. 아니,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수를 줄이려는 아이고. 그러한 선거법 개정을 하겠냐고요. 각 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뿐이고 결국엔 못할 것 같아요. 참. 원래는 법률상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금년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를 확정 지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내가 어느 선거구에 나갈 건지 신인들이 도전하려면 그것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선거법이 먼저 바뀌어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는데 금년 4월 10일까지 그걸 다 해낸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총선 한 두세 달 전 가서야 선거구 결정되잖아요. 두세 달 전도 괜찮죠. 2020년도 그때는 거의 뭐 1월 달 말에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게 1월달 말이라는 게 두세 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법정 시한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명목적으로 정해놨지만 이거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떤 징벌 규정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해야 돼라는 것이 그냥 명시적인 규정이지. 있으나마나한 법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을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주의에서 안을 내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저는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돼요. 네. 아니 국민보다 더 우선한 권리가 있습니까? 유권자보다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되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었죠. 그걸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겠네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훨씬 할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영으로 가능하지 할 수도 않을까요? 있죠, 할 수도 가능할 것 있는데.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항상 자기들이 법을 바꾼다라는 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이 권한을 안 줄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하라고 또 국민들이 뽑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그래도 유럽의 그 아일랜드인가 하는 나라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네. 거기서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제도의 입법 예. 그 부분을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드는 네. 법을 만드는 것도 현행 국회의원들이니까. 물론이요, 물론. 근데 아무튼 아일랜드는 자기들 아일랜드 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긴 했어요. 네. 참 대단하죠. 내년 총선에 어떤 당이 좀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께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권의 쟁점이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냥 흘러가 버릴 거다.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해운대 나들목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요금소 앞인데요. 1, 2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해운대 나들목 부근 이 사고 여파로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5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갈분기점부터 4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재부터는 반포까지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힙니다. 이후 천안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걸쳐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 있고 새말에서는 1km 구간 막힙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남한강대교에서 흥천 2포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두 분 다 공이 선거구제 문제랑 그다음에 무인기 논란을 들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무인기 논란은 장 소장님? 저는 국방부와 합참의 무능력과 거짓말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흘 동안 그 무인기의 항적을 검토하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열흘 동안이나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더 돌려보면은 그냥 뭐 몇 시간 만이면 무인기 항적 나오잖아요. 그걸 왜 열흘 동안 했느냐라는 것과 저는 경악스러운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인기가 뭐 용산 근처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정찰 활동을 했지만 대통령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안전은 그럼 위험해져도 돼요? 국민은 그러면은 무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도 되냐고요.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잖아요. 북한의 어떠한 무인기라는 무기가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불안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하는데 우린 잘못 없어요. 이런 것.
그리고 대통령만 위해서 존재하는 국방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전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고 경악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배 수장님. 국방부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대처는 적절성, 구체성, 효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무인기를 참 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 전문가들도 아무리 이스라엘 최신의 레이더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탐지가 쉽지 않고 북한이 아예 작정하고 26일 날 무인기를 보낼 때 이미 전통적인 수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4대 정도는 강화도에서 교란 비행을 하고 한 대만 쭉 내려옵니다. 한강을 타고 내려와서 한 11시경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 근처 인근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경공격기인 KA-1이 원주 비행장에서 이륙을 했는데 이륙하자마자 바로 또 행성군 그 논밭에 추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공격기가 이륙을 한다고 해서 또 추격을 한다고 해서 무인기를 포착해서 격추하거나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드킬과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첨단의 또 장비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절성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대응이 안 맞는데 저는 그 대응을 왜 했을까. 두 번째는 구체성인데 항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P-7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7km 이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중심점으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스치듯 지나갔는데 김병주 이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성 장군의 경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근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자료, 위성 자료에다가 그 항적을 유추해 보면 중간중간 끊긴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로서는 그게 엄청나게 합참은 부담되겠죠. 비행 금지구역을 지나갔다면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건 뻔하죠. 또 각종 방송에서는 국방부 안보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도 상당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부담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과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올려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 또 판문점 인근의 DMZ 지역에 이 확산기를 가동한다든지 전단을 뿌릴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든지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차분해야죠. 이게 차분하고 이제 좀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몇몇 분들의 주장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014년, 2017년 무인기는 저절로 동력이 없어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럼 북한이 무인기를 한 번도 안 보내다가 이번에 보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거죠.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다. 계속 왔다. 그런데 우리가 탐지를 못하다가 이제 탐지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아니요. 또 제가 또 일각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드론 동호회에서 민간 동호회에서 고성 지역 가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금강산도 찍고 개성도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앞으로 북한이 무인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상공을 침범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잖아요. 스텔스 무인기도 막 빨리 개발을 서둘러라. 그리고 드론 부대 창설해라. 그런 것은 드론 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종합적인 더 크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저는 합참이나 국방부를 앞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게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가로 열고 죄송합니다. 저 2m짜리 무인기는 저희가 탐지를 못하고요. 나머지 도발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 태세 갖추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크면 클수록 더 중량을 실을 수 있을 거고 무기도 실을 수 있을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근데 탐지가 어렵겠죠.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군이 좀 뭔가 좀 종합 대책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정원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을 불신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드론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본토를 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가감한 그런 시도를 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방어가 되는 건데 우리의 경우는 북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개 대대 4개 중대 체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전격적으로 미사일 사령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하 부대로 좀 더 규모도 늘리고 실제 한 5,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레이더에만 너무 굳건하게 또 이 믿음을 가지지 말고 다른 쪽에 레이더 자산들도 많이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하드킬과 소프트킬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상당히 잘 병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드킬은 레이저포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소프트킬은 방해 전파를 보내서 통신을 두절시킴으로써 북한의 무인기를 추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이 구체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무인기 전문가 대종찬 소장. 무인기의 규모별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 종합 대책을 좀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해야죠. 네. 괜히 허황된 그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뉴스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지만 출마를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외부의 압력이 세서 결국에는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2021년 때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나경원 의원을 중심적으로 도와줬던 분들이 있어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 좌장을 했었고요. 캠프에 4인방이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전 의원, 그다음에 김희정 전 의원, 그리고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이 사람들이 주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출마하지 말라고 다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그 4인방이 출마하지 말라고 나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은 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왜 김기현입니까? 나경원은 아니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제 나경원 전 의원은 말 안 들을 것 같다? 그 상대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 운영하는데 집권여당이 뒷받침을 잘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큰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기현 의원이 대권 주자야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호흡을 맞춰서 2024년 총선 공천에 있어서 상당히 당과 대통령실 간의 찰떡궁합 그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장 소장은 김기현 대표로 윤심은 정해졌다고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장제원 의원이 노골적으로 그냥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돼야 돼요라고 지금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에이 너 왜 그래 좀 참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수동적으로 판단과 분석을 해봐도 대통령의 뜻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민심도 살아있고 당심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데이터상으로 항상 어느 특정한 누군가의 마음으로만 쏠려가지는 않았다. 정치적 그러니까 이벤트가. 지금 데이터상 민심도 당심도 김기현 의원은 저 한 5, 6등 정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아이러니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 응답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는 3중 안전장치가 마련됐고 그래서 지금 예선부터 당원 100% 컷오프고 경선룰을 바꿨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그럼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윤심 저울질을 하는데 장정철 소장의 의견처럼 나경원 전 의원조차 지금 윤심을 못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남는데 그럼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관저에 초청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럼 안철수 의원도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면 안철수 의원도 정리될 텐데 관제는 왜 부르지? 이런 이야기가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당원도 당원들이지만 아무도 지금 당원들에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원하는지. 오로지 한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만 쫓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80만 이상의 당원이
통제가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일방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장제원 이른바 김장연대가 대통령의 마음을 전적으로 해석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공천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윤심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기성전 윤심이 되는 정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 여론이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그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김기현으로 밀어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정말 될지도 미지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만 안 나가면 유승민 의원만 안 나가면 안철수 의원 정도만 나오면 그냥 뭐 김기현 의원이 결선 가서 우리가 그냥 확 밀어붙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방송에서 김장연대 물어봤더니 3월 되면 김장이 쉰대요. 그리고 윤심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확고한 반윤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해서 누굽니까? 했더니 뭐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유승민 의원이네요. 그랬더니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만 빼고 나머지는 윤심이 다 그냥 누가 돼도 좋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던데. 네. 나도 괜찮아요. 뭐 그런 자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집권 여당 그리고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민심을 30% 반영하려고 하다가 안 돼. 당신만 반영해야 돼. 그래서 당신 100%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당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여론조사상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나경원 의원을 저렇게 너 나가면 안 돼라고 주위에서 압박하는 형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폭력적인 행위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전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권력을 잡았다고요.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출마하지 마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정치적인 멘토다라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엔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또 맹비난을 하고 사퇴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이건 좀 옳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럴 거면은요 당원 당규 그냥 고쳐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바꾸세요. 그게 가장 쉽잖아요. 그건 예전에 왜 이래요? 예전에 이제 당 총재를 대통령이 이제 동시에 겸할 때 그런 일이 근데 그건 정말로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제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줄 몰라도 이 민심 저는 80만이 넘는 당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배 소장 발언이 사실상 맞아야 이 전당대회를 들여다보는 재미라도 있지. 그렇죠. 뭐 그냥 전당대회는 반전과 또 파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요. 그냥 윤심대로 쭉 가서 뭐 이미 김기현 대표야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흥행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지금 윤핵관들은. 흥행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조용히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냥 과반수 이상 첫 번째 얻어가지고 그냥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지 국민의 관심과 흥행 지금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조에는 집권 여당이 얼마나 국민 민심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까지만 연결시키면 모든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저는 절대로 국민 민심이라는 건 천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수도권의 인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그런 이야기예요. 윤심 자꾸 찾고 있는데 내가 윤상현 윤심 아니냐 나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오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윤상현 의원도 웃겨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에 2024년 총선에 수도권 민심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구미 가서 출마 선언했어요. 이게 뭐지?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맞나? 워낙 본인으로서도 뭐 돌파구가 없으니까 고육지책이겠죠. 저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뽑는데 당원 투표 100% 되고 나니까 최고위원 도전하는 뭐 극우 성향 유튜브 진행자들이 있다는데 누구예요? 뭐 신의 한 수의 신혜식 진행자도 거론되고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진행자도 거론되고 있고 지금 당권 도전에 강신호 변호사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출마하는 거야 자유죠. 자유죠. 근데 뭐 당에서 일각에서는 뭐 전과자들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가처분 신청 내면은 그거는 또 피선거권 제한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출마할 것은 좀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요. 대부분 뭐 윤핵관, 장핵관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네. 검찰에 출두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뭐 출두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10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예. 당당하게 출석 조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해 놓은 상황이고요. 본인은 뭐 가서 저의 조사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검찰과 뭐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탄압에 대한 항변을 국민들께 본인 목소리로 얘기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하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벌 있으면 벌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벌 받아야죠. 그걸 애써 감추려 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방탄국회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여는 거는 맞지만 예. 그것을 방탄용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탄이 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방탄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거는 이제 임시국회를 하는 이유는 일몰제 법안이나 지금 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국회가 사실 상시적으로 회의를 열고 회기를 해서 여러 가지 민생 연화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저는 첫 번째 수사로서 검찰 수사로서 나올 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 FC 건이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들 앞에서 저는 세 가지 정치성으로 야당 탄압과 이 정치 보복을 먼저 주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언 내용은 이제 법리성입니다. 그게 왜 성남 FC가 예.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안 되는지를 이야기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지혜청이 호소할 것 같아요. 자, 수사 결과를 봐라. 내가 과연 그런 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저는 이 부분을 기자들 앞에서 10시 30분 검찰청 앞에 서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뭐 대장동이나 뭐 다른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연결고리 같은 게 아직 그림이 정확하게 다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성남FC는 뭐 그림을 다 그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은 이게 죄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건 법정에 가서도 법조인들도 상당히 의견이 지금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정말 모르겠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당시 성남시 전략기획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다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을 공모자라고 기록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정에 가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금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관련 공문 그리고 관련 업체 사람들의 증언 이것이 그냥 다양하게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 법적 처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관여자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정진상 전 실장인데 정진상 전 실장이 아직 관련된 발언이 안 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제3자 뇌물 이 부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안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대성과 비교성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요. 또는 몇 가지 질문에 후원은 대해서 받는데 그렇게 대가성으로는 안 받죠. 뭐 이거 해줄 용도 변경 해줄 테니까 후원금 내라 이런 아니 적은 제가 없죠. 말씀드린데 중간에 끼어들면 예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나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일 검찰 출두 현장 모습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게 있네요. 정청래, 장제원, 이모경, 허은하 의원 등등이 함께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가 있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그분들이 걱정되는데요.